다산정약용함 진수 대한민국 해군력의 위대한 도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최강의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의 진수 소식입니다. 전장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톤, 최대 속도 55km. 숫자만 들어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진수 소식이 전 세계, 특히 아시아 각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다산정약용함이 얼마나 대단한 함정인지,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생생한 반응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 조선업의 위대한 여정,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잠깐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계 조선업계에서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단순히 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교하고 가장 첨단의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군함까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배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말이죠. 2008년 우리는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진수했습니다. 당시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구축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미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이 세 나라만이 이지스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세종대왕함보다 여러 면에서 크게 발전한 다산정약용함을 세상에 내놓은 겁니다. 다산정약용함, 무엇이 특별한가? 다산정약용함은 단순히 큰 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먼저 이름부터 의미심장합니다. 다산정약용.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개혁가였던 정약용 선생의 호를 따온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을 저술하며 조선의 개혁을 꿈꿨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함정에 붙인 것은 이 배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개혁하는 상징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이 함정은 80셀의 수직 발사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이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를 말합니다. 80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함미사일, 대공미사일, 대잠미사일까지 다양한 무기를 상황에 맞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96셀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 댓글 중에는 이 점을 지적하며 동급 최강이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다산정약용함은 최신 이지스 베이스라인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가장 위협적인 표적을 우선순위로 정해 자동으로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의 방패인 셈이죠. 또한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각종 센서와 무기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 업그레이드하고 최적화한 함정입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가 이 소식에 주목했을까요? 첫째, 지정학적 이유입니다. 동아시아는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군비 증강,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그리고 대만 해협의 불안정성.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강력한 해군력은 영내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둘째, 기술력입니다. 현대 해전은 미사일과 센서의 싸움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그 정점에 있는 기술이죠. 대한민국이 이런 첨단 군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겁니다. 다산정약용함의 건조 비용은 약 8억 5천만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1조 원 정도죠.
엄청난 금액처럼 들리지만 미국에서 비슷한 함정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해외 댓글에서 한 네티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비용의 5를 곱하면 미국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른 사람은 5배는 과소평가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최신형은 한 척당 20억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거의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죠. 건조 속도도 다릅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는 미국 조선소의 절반 시간 만에 더 나은 품질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반응을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 댓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구축함을 건조하는 것보다는 한국에 외주를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진지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미국의 예산과 한국의 비용 효율성을 합치면 미 해군은 중국의 새 함정 진수 속도에서 쉽게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군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구축함, 호위함, 항공모함까지. 미국은 이 속도를 따라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인력 부족, 비용 증가, 건조 지연 등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자 다른 네티즌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의 조선소가 중국과 가까워서 극도로 취약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맞는 말입니다.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부산, 울산, 거제 등 남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있죠.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이 조선소들은 1차 타격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댓글이 반박합니다. 빨리 한국과 계약하고 중국과 전쟁이 있기 전에 배를 인도받아야 한다. 최신형 군함은 건조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니까 빨리 해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논리를 펼칩니다. 게다가 왜 한국 조선소들이 아무런 보복 없이 파괴될 것이라고 가정하는가? 한국은 국내 요격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진 매우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그리고 만약 그런 함정 건조 계약이 체결된다면 미국은 분명히 자국이 발주한 함정들을 위해 방공망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천궁, 철매투 등 자체 개발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THAAD까지 배치되어 있죠. 한국의 조선소를 공격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미국 네티즌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 대신에 이런 함정을 많이 사면 될 것 같다. 컨스텔레이션급은 미국이 개발 중인 새로운 호위함입니다. 그런데 개발이 지연되고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검증된 한국 구축함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인 거죠. 재미있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국 노동자들을 미국의 조선소로 이주시키는 것. 근데 잠깐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 노동자들 추방했었잖아. 이것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현대자동차 공장의 ICE 이민 세관 단속국 단속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한국 노동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단속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 한미 조선업 협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댓글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ICE의 급습 후에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저런 함선을 만들 인력을 갖추려면 수년이 걸릴 텐데. 이번에는 아시아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 네티즌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언젠가 필리핀에서 저런 배를 구매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다른 필리핀 네티즌이 답변합니다. 필리핀이 돈이 있다면 왜 안 되겠는가? 근데 저런 군함은 비용이 너무 비싸거든. 더 현실적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만약 한 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작전한다면 필리핀 해군이 가진 모든 기름을 다 쓰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유지비가 엄청납니다. 연료비,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을 합치면 한 척당 연간 수천만 달러가 듭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인도네시아 네티즌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인도네시아군도 저런 군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호주 네티즌의 댓글도 눈에 띕니다. 잘 설계된 멋진 군함. 호주에서도 구매했으면 좋겠다. 호주는 실제로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이미 도입했고 레드백 보병 전투차도 선정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까지 도입한다면 한국 방산 수출에 엄청난 성과가 될 겁니다. 모로코에서도 응원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모로코 사람인데 한국이 진짜 멋있는 군함을 만든 것 같다. 심지어 북아프리카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 댓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은 부패한 중국과 북한에 맞서 서로 단결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협박성 댓글을 답니다. 너 죽고 싶냐? 이런 반응은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실제로 영상에서는 북한에 대응한다고 언급했지만 대부분의 해외 댓글은 이것이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함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배로는 너무 오버스펙. 아마 중국을 겨냥한 거겠지. 맞는 말입니다. 북한 해군은 사실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함정은 대부분 노후화되었고 원양 작전 능력도 없습니다. 다산정약용함 같은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으로 북한을 상대하는 것은 대포로 모기를 잡는 격이죠. 진짜 목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중요한 전력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상반된 시각들입니다.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국, 통일이 되어야 한다. 왜 나눠져 싸우는지 모르겠다. 이에 대한 답변이 현실을 잘 설명합니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니까. 통일이 되면 국경에 미군과 마주하게 되거든. 또 다른 댓글은 한미 동맹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미국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 무슨 적이 있다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와 조선업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근데 일단 그것을 갖게 되면 미국은 대만, 한국, 일본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을 빼앗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것은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첨단 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에서 말이죠. 다른 네티즌이 반박합니다. 근데 이지스함 자체가 100% 미국 기술인데.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이 개발했고 한국은 이것을 라이선스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히 외국 기술을 조립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수많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전투관리 시스템, 각종 센서와 무기 체계 등. 우리는 외국 기술을 배우고 흡수하고 개량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은 한국의 기술력을 칭찬했습니다. 와, 함선이 진짜 멋있다. 매우 인상적이고 멋져 보인다. 진짜 인상적이네. 한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 특히 재미있는 댓글은 게임 관련 댓글들이었습니다. 가이진 엔터테인먼트의 모던 워십 게임에서 빨리 저 배를 보고 싶다. 모던 워십 게임에서 어느 정도 성능의 군함으로 나올지 진짜 기다려진다. 젊은 세대는 군함을 현실의 전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 속 캐릭터처럼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필리핀 네티즌 중 한 명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우리 DNA부터 업데이트를 해야지. 자국의 기술력 부족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국의 주권 문제를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국 군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고 SOFA 때문에 항상 제한받는 한국에게는 아무 소용없다. 이것은 아픈 지적입니다. 한국은 아직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에 넘긴 상태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함을 만들어도 전쟁이 나면 미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조선 기술의 독창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정말 미국식이네. 실루엣, 디자인, 전체적인 함정 규모를 봐. 외관만 보면 별로 한국식 같지 않아. 왜 미국식 복제품처럼 함정을 설계했을까? 아, 맞다. 항상 미국을 본받고 싶어 하니까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냉소적인 댓글이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외형적으로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쁜 것일까요? 알레이 버크급은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구축함 설계입니다. 30년 넘게 70척 이상이 건조되면서 실전에서 입증된 설계죠. 이런 검증된 설계를 기반으로 하되 우리의 필요에 맞게 개량한 것이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북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한 댓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북한의 군함 진수보다 나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북한도 최근 군함 진수식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조선 기술 수준을 생각하면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다시 가라앉지 않아서 놀랐다. 이에 대한 답변이 압권입니다. 그 배는 다른 코리아에서 만든 거잖아. 남북한의 기술 격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화입니다. 실제로 북한과 한국의 해군력 차이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한 댓글이 이것을 잘 요약합니다. 북한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군사력은 단연코 앞서 있다. 북한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엄청난 인력이지만 그들은 훈련이 부족하고 장비가 열악하며 식량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 게다가 종종 군사적 목적이 아닌 농사일을 돕거나 농산물을 빼앗는데 동원되기도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함 진수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이 함정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지난 50년간 이룩한 기술적, 경제적 성취의 상징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의 군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배를 주문하고 우리의 기술을 배우려고 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 기술 종속 우려, 주변국의 견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종대왕함에서 다산 정약용함으로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된 함정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고 때로는 부러워하고 때로는 경계하는 대한민국. 댓글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진영인 것이 정말 기쁘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산 정약용함이 가진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해외 댓글들을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사람들이 한국을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댓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는 한반도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 네티즌의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한국인들은 정말 우리 미국 구축함 설계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 댓글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부러움과 인정,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 한때 아시아의 유일한 기술 강국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가난한 나라가 무슨 철강, 조선, 화학이냐는 목소리가 컸죠. 하지만 정부는 밀어붙였고 기업들은 필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정주영 회장은 외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 조상들은 이미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설득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조선업은 1980년대 세계 시장에 진출했고 1990년대에는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000년대에는 기술적으로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군함 건조는 그 정점입니다. 상선을 만드는 것과 군함을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군함은 단순히 물에 뜨는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떠다니는 요새이자 이동하는 공군기지이자 바다 위의 정보센터입니다. 레이더, 소나, 전투관리 시스템, 통신 시스템, 무기체계. 수천 개의 첨단 기술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닷물과 습기, 진동과 충격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말이죠. 다산 정약용함의 의미는 군사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납니다. 한 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려면 수만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철강, 전자, 기계, 화학 등 거의 모든 산업이 관련됩니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수천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기술은 민간 부문으로도 전파됩니다. 군함 건조 기술은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 친환경 선박 등 민간 선박 기술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해외 댓글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저런 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잠재적인 수출 시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필리핀에 호위함을 수출했고 태국에도 프리기탐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한국 해군 함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한국의 군함 건조를 외주한다면 이것은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제2의 전성기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것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와 조선업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댓글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지금 적극적으로 첨단 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칩스법 등을 통해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죠. 한국 기업들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으니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가 우려됩니다. 기술 유출도 걱정됩니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의 ICE 단속 사건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정작 한국 기술자들은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 댓글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저런 군함 가로챌 것 같다. 절대 미국을 믿지 말라고. 물론 이것은 지나친 의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이라도 압박했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가장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한 댓글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만약 충돌이 임박한다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사전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미국을 위한 함선과 기지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같다. 이것은 섬뜩한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이 전쟁 직전에 한국에 압박을 가해 중립을 강요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죠.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한국 수출의 약 25%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한국은 중국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중국의 압박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저 배는 중국과 북한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다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특히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드 배치 때를 기억하시나요? 중국은 한국의 경제에 보복을 가했고 한국 경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롯데,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죠. 다산정약용함은 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력입니다. 중국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딜레마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 넘게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우리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시장이고 지리적으로 중국은 우리와 붙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한 댓글이 이것을 잘 요약했습니다. 미국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 무슨 적이 있다고? 맞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다산정약용함은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태어난 함정입니다.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했지만 실제로는 영내 세력 균형을 위한 전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술 자립입니다. 근데 이지스함 자체가 100% 미국 기술인데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이 개발했고 우리는 라이선스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켰느냐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에는 한국형 전투체계 KCTC, 한국형 링크체계, 한국산 레이더와 센서, 한국산 미사일 등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 통합하고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술 독립의 첫걸음입니다. 처음에는 배우고 다음에는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개량하고 마지막에는 독자 개발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입니다. 반도체를 보세요. 1980년대만 해도 우리는 일본과 미국의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에는 유럽의 기술을 배웠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산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걸어야만 합니다. 해외 댓글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또 하나는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가이진 엔터테인먼트의 모던 워십 게임에서 빨리 저 배를 보고 싶다는 댓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군함을 게임의 아이템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국의 군사력에 관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군함이 게임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군함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은 개인과 밀리터리 마니아 커뮤니티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 파워의 일종입니다. 저런 강력한 구축함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여러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루마니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등. 이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정도의 중견 국가가 이런 첨단 군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부러워하고 배우려 한다는 것.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당시 누가 70년 후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고 첨단 군함을 수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이 민주주의 진영인 것이 정말 기쁘다는 댓글은 단순한 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이룬 기적에 대한 인정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개발 독재를 거쳤지만 민주주의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역량으로 지금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산정약용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70년 현대사의 상징입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해외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배우려 하고 우리와 협력하려 하며 때로는 우리를 경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영내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기술이 세계 시장을 바꾸며 우리의 입장이 국제 정치에서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더 빠르게 만들고 더 많은 무장을 갖춰야 한다. 진짜 아름다운 배달하는 댓글처럼 우리는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선원들에게 행운을 빌어 평화를 기원하자고라는 댓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군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산 정약용함이 그리고 앞으로 건조될 더 많은 함정들이 실제로 전투에 투입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바다 위에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며 그 존재만으로 평화를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리는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 7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됩시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을 위한 무기고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고여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꿈꿨던 것도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백성을 이롭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되 그것을 폭력이 아닌 지혜로 이루는 것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이 바다 위에서 그 이름값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세계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